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드디어 반전을 위한 요소가 등장했다. 금리가 인플레의 답이 아니다. 이 비트코인 악재라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시장의 공포가 자꾸 드리워지는 이유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공식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상황을 좀 겁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코인이 또 한 번 폭풍이 몰아쳤다. 그죠? 코인이 좀 하락을 했죠. 분명 내 코인은 딱히 문제가 없는데 왜 떨어졌을까? 내 코인은 딱히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참 아주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산 코인이 사실 뭐 그렇게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코인이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동전이 어디에 떨어져 있나? 밤중에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동전을 가로등 밑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이렇게까지만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어두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코인 단독 이슈나 크립토 업황만 이렇게 봐서는 내가 떨어뜨린 동전을 찾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이 비치는 곳이 아닌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경제 상황과 투자 심리를 고려해야 내가 떨어뜨린 동전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곳만 찾을 게 아니라 더 시야를 넓혀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경제 상황과 투자 심리가 엮여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코인 밖에서 찾아야 한다. 그죠? 꼭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들이 일제히 반응을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특히 시진핑발 인플레 이슈로 모든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었다. 중국 봉쇄는 당연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내가 어제 이야기했었다. 그죠? 지금 중국 상하이가 봉쇄를 했습니다. 원래는 좌우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봉쇄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일괄 봉쇄를 해버린 상황이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죠. 그리고 가장 큰 물류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 폐쇄가 돼서 컨테이너 선들도 바다 앞에 그냥 둥실둥실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유를 하자면 공부 못하는 반에 전교 1등 반장이 아파서 시험을 못 치다 보니 지금 반평균이 작살이 나버린 상황. 그러니까 상해가 전교 1등 반장이겠죠. 상해가 봉쇄가 돼서 시험을 못 보다 보니까 지금 반평균이 박살났다라는 겁니다. 상해가 어느 정도 커버를 치고 있던 이 경제 상황을 상해가 아파서 몸살이 나면서 이게 와장창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밤새 분석하다가 블로그를 업데이트했다. 정말 늦게까지 이렇게 애써 주셨어요. 6시 7분에 이렇게 글을 업데이트 해주셨죠. 어제. 이번 주말은 정말 빡빡했다. 밤새 자료 정리하다 모두가 주무시는 아침 6시에 업데이트를 하고 일요일은 다른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정말 늦게까지 애써주신 경기도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이거였다. 상해 봉쇄가 어떤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을까? 바로 직전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제가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다. 컨테이너 기준 4,7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소화한다. 전 세계 탑5 중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항구다. 문제는 상해 항구를 통한 분배 시스템으로 중국 탑4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해 항구에서 나머지를 컨트롤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하역 작업은 제로다. 그럼 상해 근처의 컨테이너 선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다. 왜냐? 하역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온 의류에서 코로나가 퍼졌다. 수입된 물고기에서 코로나균이 발견되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여론전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발표한 중국의 각종 지수들은 굉장히 처참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측보다 상황이 다 안 좋았다라는 거죠. 사실 문제는 이거다. 중국은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회계를 조작하든 통계를 수정하든 결론은 좋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 이게 중국이 이런 게 전문이죠. 사실 상황과 다르게 외부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조금의 조작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중국의 위안화는 아직도 기축 통화가 못 되고 있죠. 서양 애들이 저 수치를 보고 느낀 게 이런 느낌이다. 조작한 통계가 저 정도면 현실은 완전 시궁창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조작을 염두에 두고 이 발표되는 수치를 서양에서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개박살이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겠냐마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게 이것이다. 저것 보고 단순히 감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야 이거 시궁창이네, 큰일 났네 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와 큰일이네 안 되고, 헐 불쌍하네 안 되고, 아 꽃이다 세모,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와 중국이 한국 의료에서 코로나가 옮겨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네, 와 열받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돈 풀겠네. 그죠? 하락이 깊으면 이제 돈 풀겠다는 이슈가 등장할 때가 될 거라 생각했다. 즉 이런 이야기는 뭐냐? 돈이 풀리겠구나. 어라? 중국이 풀면 미국도 안심하고 풀 수 있겠네? 둘이 눈치 보며 돌아가면서 풀겠구나. 들어갈 타이밍은 여론에 등장하는 긴축 무쓸모 이슈. 이것 따라 현물 보유자들은 경기장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한다. 긴축 무쓸모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긴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니까 긴축하지 않고 지금보다 돈을 더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슬쩍 고개를 디밀었다. 이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CNBC에서 등장했다. CNBC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죠. 연준이 공격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 이런 논조가 빨리 주류가 되어야 한다. 여론이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연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점점 더 세게 금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거다.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물류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로 물가가 오르고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일단 금리 이야기를 질러놔야 인플레를 못 잡았을 때 최소한의 면피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금리 인상은 인플레의 유일한 해결책의 중등교육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 모두 중학교 때쯤 배우죠.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서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을 듣는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본인이 지닌 재능이 부족했을 때도 그냥 인서울대학으로 무난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기업 테크라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특출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해서 평균 이상 또는 어느 정도 상위권만 하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루트를 따라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느 정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님 빽이 아주 좋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죠? 뭐 부모님이 뭐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지역 유지라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거나 이러면 뭐 사실 공부와 상관없어도 잘 살 수 있죠. 뭐 그런 건 있지만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진 않는다. 그건 그냥 특이 케이스일 뿐이고 나는 아니니까. 그죠? 선생님들이 돈 많으면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죠. 부모님 빽이 좋으면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걸 알려주진 않겠죠. 비슷한 이유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리로 인한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미국은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왜냐? 미국은 달러를 만들어내는 기축통화국이죠. 기축통화가 미국의 달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국가들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달러죠. 그 사이 도상국이나 화폐 주권이 약한 나라는 죽겠지만 아무튼 지금이 바로 그 케이스다. 그죠? 어쨌든 미국은 다른 이유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은 나름의 혼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다른 못 사는 나라들이나 화폐 주권이 약한 나라들은 몽창 망하겠죠. 그러다 보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다른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사이좋게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 거다. 100%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지. 그죠?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물류가 마비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죠. 코로나 초창기에 물류가 마비되면서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지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그걸 다 해결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하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변수 그리고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서 이걸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 이건 당연히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돈을 다시 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풀게 되면 자산시장은 당연히 일제히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는 각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금리가 인플레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여론 등장. 지금이 초입이다. 지금 사실 일반 개미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죠.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런 여론이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 제조업 투자 및 금융의 과도한 우려로 인한 부작용, 인플레이션 연착륙을 위한 일시적 완화 정책 발표, 미국, 중국, 유럽 순으로 인한 반등. 어쨌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 완화하겠다, 돈을 풀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 자산 시장들이 다 반등을 하겠죠. 자국 내 인프라 투자, 인프라에 투자한다 그러고, 러시아 부분적 수출 재개. 러시아는 특히나 천연 자원을 수출하기 때문에 이게 크죠. 미국 주도의 전쟁 협상 타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되고, 그러면 2차 반등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산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둘이 협상을 할 때 조금만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자산시장이 일제히 반등해버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일제히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당연히 협상 타결이 되어버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2차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 이전에 기관 단기 자금 철수. 왜냐?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기관들은 또 단기 자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되겠죠. 연말에서 내년 초 에그플레이션 심화로 본격적 나라.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농산물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농산물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구의 빵 공장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밀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 씨를 못 뿌렸습니다. 이미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언제 오겠어요? 당연히 내년에 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에그플레이션, 우크라이나가 밀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들도 많이 수출을 하고, 식용에 쓰이는 식용유도 전 세계에서 1위로 수출을 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사이드 이펙트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금 포지션으로 관망. 당연히 가격이 올랐을 때 현금화를 해서 현금 포지션으로 관망해야겠죠. 은행의 고이율 vs 부동산 월세 수익 선택. 번 돈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도 이자를 많이 줄 거니까 은행의 고이율을 선택할지 아니면 부동산을 하나 매수해서 월세 수익을 받을지를 고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현금화 후 재진입 시기 고려. 추후에 다시 금리가 인상돼서 몇 년 동안 자산시장이 주춤할 때, 그때 다시 은행에 들어가 있던 돈을 빼거나 부동산을 매도해서 다시 재진입 시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생각해 놓고 여러분들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때 이런 게 있으면 오른다 그랬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로 오르는구나를 생각해서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르면 무조건 오른다고 박수치고 있고, 내리면 울상짓고 있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둬야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각자 필요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시나리오를 짜서 머릿속에 계속 넣어 놓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겸하면 더 좋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지금 여기서 일봉 다이버전스가 몇 번 중첩으로 발생했네,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는 매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까지 추가가 되면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와 기술적 분석까지 겸하면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비트가 하락을 해서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등장했고, 이제 이게 점점 더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여기서 하나둘 순차적으로 일들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물려있는 걸 탈출한다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익절해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경기도 회원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새로운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회원님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